비교적 흔한 뇌전증이 있습니다. 10에서 17%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5세에서 6세에서 발병을 하지만 아주 어리게는 4세, 아주 많게는 10세에서 발병하기도 하는데, 나이가 늦게 발병하는 것이면은 청소년기의 소발장 뇌전증이라는 병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예후가 조금 더 좋진 않기 때문에 나이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가소멸성 뇌전증으로 따로 분류되어서 좋은 예후를 가진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저희가 소발작이라는 말을 아주 옛날부터 많이 써왔는데, 옛날에는 이제 국소발작을 소발작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예를 들면 한쪽 손만 까딱거린다든지, 뭐 한쪽 얼굴만 좀 증상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소발작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게 혼용되지 않게 저희가 국소발작과 소발작, 앱센스 시저를 이제 구분을 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아이가 생활을 하다가 몇 초간 잠깐 멍해지고 반응이 없고, 그때 이제 불러봐도 대답을 못하고 말을 시켜도 이제 기억을 못했다가 다시 이제 순간적으로 돌아오면 무슨 일이 있었지? 본인은 전혀 한 10초 정도의 의식 소실이 있었다는 걸 기억을 못하는 형태의 경련입니다. 물론 이런 환자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신 대발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는 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분류가 맞는 건지 한번 재고려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뇌전증 학회에 올라와 있는 샘플 비디오인데요. 보시면은 막 말을 하다가 순간 가호흡을 하면서 본인은 멍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무슨 일이 있었지? 이제 이런 형태의 경련이 소발장 뇌전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병력 처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병한 나이대, 뭐 발달 지연이 있는지, 예전에 열성 경련을 했는지, 가족 중에 경련을 하는 환자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형태의 경련을 하는지를 자세히 물어보는 게 중요하고, 뇌파 검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랑 다르게 잘 때 하는 뇌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경우는 과호흡, 검사해보신 분들 아마 아실 텐데요. 호흡을 가쁘게 쉬는 것으로 인해서 경련이 유발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소발작이. 그랬을 때 매우 특징적인 뇌파 소견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굉장히 특징적으로 머리 전체를 침범하는 3Hz 1초당 3번 정도 경련파가 지나가는 이런 뇌파 소견을 보이게 되고, 이 순간이 아까 비디오에서 보신 것처럼 순간적으로 멍해지고 대답을 못하는 의식이 소실되는 그런 상황을 유발하게 됩니다. 치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정말 소발작만 있는 경우는 소석시마이드를 많이 쓰게 되고요. 이 이책수로 좀 치료가 잘 안 되거나 대발작이 동반되는 경우는 발프로익 애시드, 몰필이나 데파코트 이게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래도 치료가 안 되는 경우는 아모트리진,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2차 치료를 추가하게 됩니다. 양성 롤란딕보다는 예후가 조금은 좀 덜 좋은데요. 그래서 65% 정도의 환자에서는 약물을 중단하고 경련을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12세 정도에 도달해서는 약물 중단 후에 이제 경련이 없는 상태로 유지가 잘 됩니다. 중단을 할 수 없는 환자 한 35%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의 환자들은 다른 종류의 뇌전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과연 이런 양성 뇌전증 환자들이 과연 나중에 커서도 잘 지내는지, 학업은 혹시 떨어지지 않는지,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여태까지는 저희가 이런 양성 뇌전증 환자들이 일반적으로는 뭐 그런 거 전혀 없다, 학습 지연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최근 아무튼 연구들의 트렌드를 보면은 어느 정도는 약간의 특수교육이 필요할 확률이 좀 더 높고 학업 성취도가 조금은 낮은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자들이 정확히 이제 예후가 안 좋은지는 아직은 알지 못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무슨 원래 1등을 할 수 있었던 아이가 뭐 특수반을 갈 정도로 굉장히 나쁘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뭐 1등을 하던 아이가 10등, 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약간의 학습 저하 정도는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약이 안 좋은 건지 뇌전증이 안 좋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경련을 자꾸 하는 것이 이런 발달과 지능 발달에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약의 부작용이 1이라면 경련을 계속하는 거의 부작용은 1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련을 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 아이는 뇌전증이고 원인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약물 중단이 가능할까? 이게 제일 많이 진단할 때 이제 봤거든요. 이거는 좀 우리나라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소아과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성인 환자분들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약 먹고
굉장히 잘 지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약을 끊어서 뭔가 회사 생활을 할 때나 사회생활을 할 때 발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더 두려워하시고 약을 끊자고 하시는 걸 오히려 싫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아 같은 경우는 주 결정전자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을 안 주고 싶으시죠. 당연히 그건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항상 저도 받는 질문은 약을 시작을 하기도 전에 대부분 약은 끊을 수 있는 거냐, 이걸 항상 물어보십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에서 약물을 그럼 과연 끊을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으면 끊었을 때 재발을 자주 하는지, 그리고 끊었을 때 성공률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한 대규모 스터디입니다. 약 한 2,000명 정도의 여태까지 보고된 환자들을 분석을 한 걸로 돼 있고요. 경련 기간이 길다. 내가 오늘부터 경련을 시작했는데 한 달 뒤에도 하고 2달 뒤에 하고 3달 뒤에 했다. 그런데 4달째부터는 더 이상 경련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4달째 경련을 한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이런 기간이, 그러니까 경련이 없는 순간까지 도달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또 약물 중단 시에까지 경련이 없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짧으면 짧을수록 좀 더 재발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발병 나이가 어릴수록 이제 약물 중단이 조금 더 어렵고요. 열성병력 경련이 있는 경우, 발달 지연이 있는 경우, 약을 끊기 전에 뇌파가 이상한 경우는 약물 중단에 불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 끊냐,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불리하다, 좀 성공률이 남들보다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중단 후 5년간 경련을 안 할 가능성을 성공으로 가정을 한다면 대략 60% 정도의 환자에서 약물 중단을 성공하게 됩니다. 약물 중단을 한번 실패한 환자들이 또 끊어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처음 약물 중단을 시도했을 때는 대략 60% 정도의 환자에서 약물을 끊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시도를 하는 경우는 대략 40% 정도의 환자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불리하게 만드는지,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는 조금 더 중단이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환자분은 정확히 원인을 우리가 모르는 뇌전증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오히려 더 끊을 수 있는 거고요. 뭔가 유전적인 뇌 구조적 이상, 선행하는 감염이나 선행하는 면역질환이 있는 경우는 중단이 좀 더 어렵습니다. 소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결국 자가소멸성 뇌전증을 정확히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가소멸성 뇌전증, 소위 말하는 양성 롤란딕이나 소아 소발작 증후군의 같은 경우는 한 번 실패했어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 끊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양성 롤란딕의 환자 같은 경우는 실패했어도 또 해보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끊을 수 있고요. 소아 소발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약물 중단을 시도하는 경우도 경련이 지속된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경련이 없던 기간이 짧을수록 중단이 어렵습니다. 처음 약물을 끊는 중에, 그러니까 완전히 끊고 나서 재발한 게 아니라 약물을 끊는 과정에서 재발을 했다면 두 번째 재발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데 괜히 이거를 약물을 끊어보려고 했다가 혹시라도 내 병이 악화가 되거나 혹시 약 용량을 너무 늘려야 되거나 조절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다수의 환자에서는 기존의 약으로 그냥 돌아갔을 때 경련이 그냥 없어집니다. 끊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원상복귀를 시켰으면은 환자도 뭔가 더 이상 경련을 안 하는 상태가 유지가 잘 됐고요. 아주 소수의 환자에서 약을 좀 늘리긴 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물에 반응하지 않은 난치성 뇌전증으로 가는 환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용기 있게 끊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제가 약물 중단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굉장히 좀 모든 환자들을 뭉뚱그려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나한테 적용되는지는 반드시 담당 교수님과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인지는 담당 교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환자에 맞춰서 약물 중단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 약물 중단을 시도하는 경우 60%의 환자에서 성공할 수 있고요. 특히 소아환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약물 시도를 중단 시 실패를 했어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40%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지만 재발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위험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상의해보고 시도해볼 수 있고요. 소아뇌전증 같은 경우는 예후가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약물을 중단을 해볼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약물 중단을 고려해보실 수 있고요. 대신에 자의로 하시면 절대 안 되고 꼭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